연예인의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60대 할머니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관련 내용들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유명 배우가 수사선상에 올랐다라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배우 이선균 씨가 여기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내사자 신분이라고 하는데 기존 수사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일단 아직 내사와 일단 수사를 이제 비교해 드리면 내사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의 첩보라든가 진정 또는 언론에 크게 보도된 어떤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일단 이것을 수사 개시 전 단계에서 좀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사로 종결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는 지금 절차가 지금 내사 단계인데요. 내사 단계에서 이제 이선균 씨와 같이 좀 어떤 유명인이 또 언론에 보도되고 또 소속사까지 입장을 내는 경우는 좀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예, 아직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건 아니거든요. 수사가 진행되면은 그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피의자 신분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 씨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아서 거금을 건넨 사실도 드러나면서 이 씨가 이를 고소하면서 알려졌잖아요. 이 사건이 최초로 알려진 계기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일단은 이제 경찰의 이 어떤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유명 배우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 일단 일정한 제보 내지 첩보를 입수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선균 씨 측에서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제공이라기보다는 갈취당한 거죠. 예, 고소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합되면은 사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거액을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협박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실을 기반한 것인지 아닌지도 이제 수사에 해야겠지만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이제 묶이면서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이선균 씨를 피의자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어떤 의혹들이 제기된 이상 내사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협박을 당한 게 사실이라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일단 협박을 당했다면은 그 협박의 내용이 만일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같이 어떤 마약과 관련된 것이라면 예를 들면 누구나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약 투여 내지는 이선균 씨가 투여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여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협박을 했다든가 가정을 하면요. 협박을 해가지고 이선균 씨가 아무래도 이제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까 배우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이 좀 불편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겠죠. 그래서 금품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사실로 드러나면은 돈을 이제 갈취한 사람은 이제 공갈로 이제 형사처벌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연 이선균 씨가 실제로 마약을 투여한 것인지 아니면 투여 전 단계에서 공급한 그런 어떤 상황 자체에 있었던 것인지는 경찰이 좀 더 수사에 나서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씨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는 인물 중엔 재벌가 3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연예계나 재벌가 3세에 마약 혐의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은 이게 과거에는 클럽이라든가 유흥업소라든가 매우 제한된 장소에서 이제 마약 사범들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되거나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대상이 이제 점점 유명 연예인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수사 대상이 된 것이 유아인 씨도 있었고 입에 더 나가서 이제 아직 수사 전 단계지만 이선균 씨도 알려졌는데 그리고 굉장히 이 장소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일반 가정에까지 지금 내지는 그 대상도 이게 10대까지 지금 그 연령이 저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마약 사범에 대한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검찰의 수사 그리고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엄중한 판단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는 이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쉬쉬하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특히 이제 10대 시절 학창 시절에 있는 어떤 학생들의 대상으로 해도 이게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어떤 이런 마약이 좀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사실은 지금 학교에서는
뭐 흡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마약도 적어도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교육을 해서 예방도 하고 이런 단속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아직 배우 이선균 씨 내사 단계인 만큼 앞으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네,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이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기억을 모두 하실 겁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손자가 숨지고 운전자 할머니가 불구속 입건됐었는데 경찰이 10개월 만에 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고요. 네,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실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자가 이제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거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할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 가정 자체에서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일단은 경찰은 이제 혐의가 없다,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네. 이게 불송치 결정을 한 거면은 이런 교통사고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뭐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사로 이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것인데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할머니가 과실이 없다. 과실이 없다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걸 처벌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어떤 그 증거라든가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되는데 경찰은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죄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런데 국과수 감정에서는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면서 할머니의 과실에 무게를 실었었는데 경찰이 이를 채택하지 않았단 말이죠. 경찰이 이렇게 국과수 감정을 채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왜 국과수의 어떤 뭐 보고라든가 감정 결과는 어떻게 보면 검찰 단계에 나가서는 법원 재판 단계에서 매우 어떤 중요한 어떤 증거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보고서인데 그러함에도 이제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한 이유는 일단은 국과수 분석이 실제 자동차에 대해서 엔진을 구동한 결과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정 부분 뭐 가정한 결과 아니겠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런 그 도연이죠. 그 도연이 어떤 가족이 유족들이 이 제조사 상대로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 민사소송에서 진행한 감정 결과랑 이 국과수 감정 결과랑 좀 상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치되는 상황에서 이 할머니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 송치하거나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 경찰의 입장은 좀 이례적이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좀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민사소송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민사소송에서 채택된 민간 전문가의 분석은 국과수 감정과는 좀 달라서 어떻게 다릅니까? 예,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과수 감정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민사소송에서도 가끔 이제 통용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누군가를 이제 형사처벌 단계에서 과연 유죄의 어떤 증거로서 채택되는 어떤 보고서인데 이런 민간 감정이라기보다는 민사법원에서는 그 판사가 이제 감정을 채택하게 되면은 이제 감정인이 어떤 사고라든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감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 국과수 보고서랑 이 민간 감정 결과가 전혀 달랐거든요. 민간 감정이라면 법원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좀 다르지만은 단적으로 그 사고 당시 이제 블랙박스 음향 분석을 해보니까 뭐 국과수 같은 경우에는 이 할머니가 굉음 발선 직전에 이제 주행 단계죠. 이제 B죠, D. 네. D에서 이제 중립 단계 D에서 N으로 옮기고 또 사고 발생 전 사고 난 이후에 N에서 다시 D로 이렇게 계속 변속 레버를 조작했다. 이런 것이 이제 국과수 보고서 결과인데 네. 법원 감정 결과는 이런 음향 분석을 한 결과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변속 레버 조작한 사실이 없다. 서로 상치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민사 법원 재판에서 과연 제조 이 자동차게 되겠죠. 제조사의 결과물이 네. 자동차죠. 자동차에 과연 결함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드러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은 그 대법원에서 아직 인정된 사례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되게 어떤 첫세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법원 재판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국과수 감정과 민간 기관의 감정이 다른 것이 민사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법원 재판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택한 감정인이 감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뭐 그것이 100% 그거에서 의해서 재판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증거 가치로서 판단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법원의 감정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법원 감정 결과가
그 어떤 제조사의 그 어떤 자동차의 결함으로 자꾸 그것 쪽으로 그 신호가 가르치게 되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이건 제조 결함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1심, 2심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다면은 상당히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조사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유족들이 계속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불만이라기보다는 좀 이 정치권에 대해서 하소연, 과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 결함 의심 내지 급발진 의심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자동차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것은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조사, 자동차 회사가 자신들이 과실이 없다, 즉 이런 증명 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에 있다. 제조사에게 전환하는 그 법률이 좀 이렇게 통과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됐습니다. 그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법안을 좀 통과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이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